어머님, 제발요. 그거 끄세요. 판사님한테 그거 들려드리면 안 돼요. 며느리 서은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법정 안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판사님도 변호사도 방청석 사람들도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제 아들까지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왜 꺼야 하니? 집에서는 매일 내 귀에 대고 속삭였잖아. 오늘은 판사님 귀에도 좀 들려드리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이씨, 지겨워! 노인네가 귀도 먹었는데 눈치만 살아서는. 어머님, 제발 좀 빨리 가두시면 안 돼요? 어머님이 오래 사시면 저희가 곤란하잖아요.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방청석에서는 어머 세상에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벗으며 서류를 다시 집어드셨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옥순, 올해 71입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귀 먹은 사람 취급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6개월간 청각장애인 연기를 하며 목숨 걸고 모은 증거들로 폐륜 며느리와 아들을 법정에 세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들었던 그 끔찍한 진실을 공개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독하게 마음먹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그저 손주 재롱 보고 며느리가 해주는 밥 먹으며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던 평범한 노인이었으니까요. 사건의 발단은 작년 9월 이비인후과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귀가 먹먹하더라고요. TV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아들이 부르는 소리도 흐릿했어요. 나이가 나이니까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그때는 고마웠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했죠.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삐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거였어요. 고음은 잘 안 들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고음 영역 청력이 조금 떨어지셨네요. 일상 대화는 가능하지만 나중에 보청기를 고려해 보세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 괜찮구나.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별 생각 없이 말했어요. 얘들아, 나 요즘 귀가 좀 안 좋은가 보다. 병원에서 보청기 얘기를 하더라. 그 순간 국을 뜨던 며느리 서은정의 숟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아들 태성도 밥 먹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는 걱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좋은 거 하나 맞춰줄게. 이 빈말이라도 바랬던 거죠. 그런데 며느리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머님이 요즘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구나. 어쩐지 답답하더라니. 말투가 묘하게 가시돋쳐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밥만 먹더군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며느리가 설마. 하지만 다음 날부터 우리 집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바닥에 살짝 부딪혔어요. 아차.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달려와서 물었을 겁니다. 어머님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제 등 뒤에 서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휴, 시끄러워. 귀 먹으면 손 감각도 없어지나. 그릇 또 깨먹겠네. 분명 들렸습니다. 작게 말했지만
제 귀엔 천둥처럼 들렸죠.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너 뭐라 했니? 그러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일부러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릇 조심하시라고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나를 아예 못 듣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더 기가 막힌 건 제 아들놈 태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자기 엄마를 조롱하는데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 말리지 않는 그 침묵이 저에겐 욕설보다 더 아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주말 점심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죠. 며느리는 제가 바로 뒤에 있는데도 목소리를 전혀 낮추지 않았습니다. 응, 우리 시어머니? 말도 마. 거의 귀머거리야, 이제. 옆에서 말해도 몰라.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니까? 키득키득 웃는 소리.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머거리? 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려 신문을 꽉 쥐었어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다 들린다, 이년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내가 나를 못 듣는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내가 진짜 못 듣는 사람이 되어주마. 어디까지 가나 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 있을 때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은정아, 오늘 국이 참 짜다. 네. 어머님, 이거 콩나물국이라서 간 거의 안 했는데요? 응? 뭐라고? 간장을 더 넣으라고? 며느리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묘한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진짜 맛도 모르고 말도 못 듣는구나. 그 확신의 눈빛.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서 받아온 보청기 상담 팜플렛을 식탁 위에 일부러 보란 듯이 올려뒀어요. 며느리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팜플렛을 집어들더니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죠. 정말 귀가 먹었나 보네. 그건 제가 며느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제 마음껏 떠들어라. 나는 귀를 닫을 테니.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앱스토어를 열었어요. 검색창에 타이핑했죠. 녹음기. 여러 앱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요즘 앱이 참 좋더라고요. 고음질 녹음, 백그라운드 녹음, 자동 파일 정리.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았어요. 앱을 다운받고 빨간 녹음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테스트. 하나, 둘, 셋. 재생했어요. 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니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네. 내가 젊었을 때는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저도 모르게 혼자 웃음이 났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좋아. 이제 시작이야. 며느리야, 내가 IT 세대라고? 이 할머니도 배웠다. 며느리의 본색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욕설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첫 번째 녹음. 며느리는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과일 드세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제 귀옆을 스치며 속삭였어요. 돈도 없는 노인네가 과일은 비싼 것만 처먹네. 저는 깎아준 사과를 씹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켰어요. 두 번째 녹음. 빨래를 갤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어요. 아이씨, 노인네 냄새. 이거 삶아도 냄새가 안 빠지네. 아우, 지독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빨래도 직접 개는데 무슨 냄새야. 너희 양말 냄새보다 100배 낫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녹음만 했죠.
세 번째 녹음. 제 방문 앞에서 아들에게 하는 말. 자기야, 어머님 코 고는 소리 끔찍해. 문 좀 꽉 닫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코 고는 건 네 남편이 더 심한데. 천둥 소리 같더라. 녹음. 그리고 네 번째.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빨리 죽어야 우리도 살지. 이때는 웃음이 안 나오더군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녹음 버튼만큼은 정확하게 눌렀어요. 하루하루 제 휴대폰에는 그들의 민낯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저는 파일을 2개만 특별히 따로 저장했습니다. 10월 12일 주방 사과 사건, 그리고 11월 3일 안방 사망기원 사건. 이 2개는요, 나중에 법정에서 사람들 숨이 멎게 만들 파일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10개, 20개, 30개를 넘어갈 때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학대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성아, 은정이가 나한테 너무한 것 같아. 아들은 TV에서 눈도 안 떼고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참아. 가정 깨지면 손주들 어쩌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내가 네 엄마잖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예민해서 그래. 은정이도 힘들잖아. 그 말이 끝나자 제 속에서 뭔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아, 이제 이 집엔 내 편이 없구나. 그날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다. 반드시 끝을 본다. 11월 중순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안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요양원 알아봤어?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응. 근데 시설 좋은 데는 월 250이래. 250? 어머님 연금으로 택도 없잖아. 100만 원도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떡해. 그냥 모시는 수밖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자기, 이 집 어머님 명의잖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돈이었나? 이 집 팔고 어머님 싼 요양원 보내면 남는 돈으로 우리 빚 갚고 애들 학원비도 해결돼. 어차피 어머님 이제 귀도 안 들리고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신 오락가락? 나 어제 노인정 윷놀이에서 너희 아빠 이겼는데 머리는 너보다 더 말짱하다. 아들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엄마 명의인데. 그러자 며느리가 확 잘라 말했습니다. 아유, 답답해. 어머님, 지금 판단력 없으셔. 자기가 잘 설득해봐. 아니, 설득할 것도 없어. 그냥 도장만 받아내면 돼. 며느리가 다시 말했어요. 자기, 어머님 요즘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잖아. 귀도 안 들리고. 치매 진단 받으시면 우리가 후견인 될 수 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치매로 몰아갈 생각이구나.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년아, 나 치매 아니야. 어제 드라마 줄거리도 다 기억하고 너희 애들 학교 선생님 이름도 다 외우고 있어.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녹음기를 켰죠. 다음 날 오후 2시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천사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 연금이랑 보험 처리하는 서류인데요.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세요. 내미는 서류를 슬쩍 보니 인감증명 위임장, 부동산 처분 위임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 집을 넘길 수 있는 종이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년아,
나 안경 쓰면 글씨 잘 보여. 그리고 한글은 너보다 내가 더 잘해. 맞춤법도 틀리지 않고. 하지만 겉으로는 돋보기를 끼고 일부러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구나. 답답해진 며느리가 제 손을 낚아채려 하며 혼잣말을 뱉더군요. 아, 그냥 찍으라고. 어차피 읽지도 못하면서. 저는 이미 주머니 속 녹음기를 켠 채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은정아, 도장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내일 찾아보마.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저는 속으로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도장, 내가 더 잘 찾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하자마자 저는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택시를 타면서 속으로 그 생각부터 들더군요. 이거 오늘 치료할 건 귀가 아니라 내 인생이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제 귀 상태가 어떤지 진단서를 아주 상세하게 끊어주세요.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삐 소리를 들었죠. 검사 결과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일상 대화 청취 가능. 장애 등급 해당 없음. 진단서 발급해 주세요.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출력해 줬어요. 진단서를 받아 가방 깊숙이 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귀먹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증거 가진 박옥순이다. 저는 그날부터 연기를 바꿨습니다. 가끔 들리는 척 하기로요. 이틀 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또 습관처럼 중얼거렸어요. 국이 짜네 마네, 노인네 입만 맞추기 힘들어. 저는 국을 한 숟가락 뜨며 툭 말했어요. 은정아, 국이 좀 싱겁나? 소금을 좀 더 넣으렴. 며느리 숟가락이 쨍하고 그릇에 부딪혔습니다.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어머님? 방금 제 말 들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엉뚱한 소리를 했어요. 응? 아니, 그냥 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 연기 잘하지? 내가 노인정 연극에서 주연 맡았다고. 의심은 공포를 낳습니다. 그날 밤 안방에서 속삭임이 들렸어요. 자기야, 어머님 귀 검사 결과지 어디 있어? 찾아봤어? 몰라, 없던데. 아니, 진짜 귀 안 들리는 척하는 거면 어떡해? 우리가 한 말 다 들었으면? 에이, 설마. 엄마가 그런 연기를 어떻게 해? 머리가 그렇게 좋으신 분도 아니고. 저는 이불 속에서 웃었어요. 머리 안 좋다고? 내가 너희 둘 다 바둑으로 이기는데? 그래도 불안해. 혹시 모르니까 빨리 정리하자. 저는 이 대화를 듣고 다음날 새벽같이 집을 나섰습니다. 행선지는 법률구조공단이었습니다. 깨끗한 상담실. 젊은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옥수님. 네. 오늘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병원 갔던 일, 며느리가 달라진 일, 못 듣는 척한 일, 녹음한 일, 재산 위임 시도, 모든 걸 말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녹음 파일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블루투스로 변호사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그때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블루투스 연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죠. 손주가 가르쳐 줬어요. 요즘 할머니들 다 이거 하던데요. 파일을 하나씩 재생했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가 과일은 비싼 것만 처먹네. 노인네 냄새. 아우 지독해.
빨리 죽어야 우리도 살지. 어차피 못 들으시잖아요. 그냥 찍으세요. 5분, 10분. 변호사님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15분쯤 지났을까? 변호사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잡아야 하니까요. 확실하게.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건 학대입니다. 모욕죄, 정서적 학대, 재산 탈취 시도,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이라 법적 효력도 확실합니다. 법정에서 틀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판사님이 들으시면 기가 막혀 하실 겁니다.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더군요. 그래서 분식집에 들어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날 떡볶이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게 맛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부양료 청구 소송 및 접근 금지 신청,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왔어요. 며느리가 우편물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야. 왜요? 왜 이런 게 와요? 열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이 저희를 고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했어.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놀랐지? 귀먹은 할머니가. 법원에 소장 접수할 줄은 몰랐지?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법정, 하얀 벽, 높은 천장, 판사님 앞 긴 테이블, 왼쪽엔 저와 변호사, 오른쪽엔 은정과 태성,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데요. 어머님이 치매기가 있으셔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귀도 잘 안 들리시고요. 판사님이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원고 박옥순 씨, 피고의 말이 사실입니까? 청각장애가 있으십니까? 저는 품에서 대학병원 진단서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아닙니다. 제 귀는 멀쩡합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판사님이 진단서를 확인하셨습니다. 진단서 확인했습니다. 일상대화 청취 가능으로 기재돼 있군요. 그럼 왜 그동안 못 듣는 척 하셨습니까?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저 사람이 진짜 마음을 뱉으니까요. 가면을 벗은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준비한 스피커를 켰습니다. 돈도 없는 노인네가 과일은 비싼 것만 처먹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 노인네 냄새. 삶아도 냄새가 안 빠지네. 아우 지독해. 누군가 어머 했습니다. 빨리 죽어야 우리도 살지. 어머, 세상에 저게 사람이냐?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차피 못 들으시잖아요. 그냥 찍으세요. 도장만 받아내면 돼.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어요. 꺼주세요. 제발 꺼주세요.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왜? 내 귀에다 대고 할 땐 그렇게 신나하더니 판사님 앞에서는 부끄럽니? 판사님이 한 장의 서류를 다시 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녹음은 당사자 진술과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라 해도 반복적 모욕과 강요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피고 김태성 씨, 제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당신은 모친께 대한 배우자의 이런 발언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들이 입술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방치했습니까? 저도 힘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힘드셨습니까?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이 다시 물으셨어요. 모친께서 배우자의 언행에 대해 당신에게 호소하신 적은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으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안 된다고. 방청석에서 또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김태성 씨, 당신은 법적으로 성인이고 모친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입니다. 배우자의 학대를 방치한 건 역시 당신의 책임입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죠. 태성아, 나는 네가 말리지 않은 게 더 아팠다. 네 아내가 한 말보다 네가 하지 않은 말이 더 아팠어.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님이 망치를 들으며 말씀하셨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서은정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원고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명합니다. 피고 서은정은 원고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피고 김태성은 원고에게 월 1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시오. 원고 박옥순 씨의 주거권은 보호되며 부동산 처분 시도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무효로 합니다.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노인 학대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울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군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갈 데도 없어요. 저는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못 들은 척 했을 뿐이야. 그런데 너는 사람이길 포기했더구나.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아들 태성이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태성아, 나는 내 엄마였지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제 알았어. 그리고 저는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떠났고 손주들은 가끔 놀러 옵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어느 날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6개월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못 듣는 줄 알 때 가장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들었습니다. 기록했고요.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되찾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었습니다. 누구 엄마, 누구 시어머니로만 살다 끝내기엔 박옥순이라는 이름이 너무 아까워서요.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박옥순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삽니다. 조용하지만 마음은 시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말합니다. 나는 박옥순이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귀 밝은 할머니 박옥순이었습니다. 속 시원하셨다면 무료 서비스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가장 큰 보청기입니다. 감사합니다.